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 진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68세 남성이십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셨고 4달 전 급성심근경색으로 PCI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이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평소의 즐거운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져서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셨습니다. PHQ-9 점수가 17점이었습니다. PHQ-9 점수는 0점에서 27점 척도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심각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우울증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치료하시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증례입니다. 69세 여성입니다. 2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서트랄린으로 치료받았고 3달 전까지는 100mg QD로 복용하셨습니다. 약 4달 전부터 요통이 생겼고 3달 전부터 요통과 우울 증상이 악화가 되셨습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하고 평소에 즐거운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잠들기 힘들고 밤에 여러 번 깨고 식욕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적극적인 자살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PHQ-9 점수가 16점이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노인의 우울증 인식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성인 또는 중년의 성인과 노인의 우울 증상은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이나 중년의 성인은 전형적인 증상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제일 대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표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와 함께 신체 증상이 동반되긴 하지만은 과다 수면이나 피로, 집중력 부족 또는 아지테이션 같은 증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노인은 비전형적인 표현 또는 신체 증상의 표현이 더 흔한데요. 노인은 우울한 기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삶에 대한 즐거움, 쾌감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체 증상을 표현하실 때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식욕부진, 불면증, 육체적 필요, 인지적 결함, 위장장애, 사이코모터 리타데이션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지장애가 없는 노인과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의 우울 핵심 증상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장애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주요 핵심 증상으로 우울함이나 울고 싶은 기분 또는 지난 일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을 호소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지장애가 있으신 노인은 기가 죽는 느낌,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즐거움이 떨어지는 것, 흥미가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활동이 떨어지고 신체적 증상 또는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쾌감이나 즐거움이 떨어져서 지루함을 느끼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은 우울함과 기가 죽음 같은 정서적인 저하가 중심 증상으로 표현되고 거기에다 삶의 무의미함, 즐거움 결여 같은 심리적 상태가 더해질 때가 많습니다. 즉,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분들이 우울 증상을 호소할 때는 신체 증상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질 수 있고 활동 감소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 정서적 증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우울장애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 치료 알고리즘이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도 및 중등도 사파의 경우에는 항우울제 단독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항우울제 중에서는 에스시탈로프람을 최우선 치료 약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SSRI인, 아라인, 서트랄린, 플록스틴, 파록세틴 등을 권고하였고 SNRI인, 벤나팍신, 둘록세틴, 밀라시프란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우울제 계열로 멜타자핀이나 보리옥세틴도 1차 약물로 권고하였습니다. 2차 약물로는 파로섹틴과 아고멜라틴, 부프로피온, 티아넵틴, TCA, 티아네틴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파로섹틴을 노인에게 사용할 때는 항콜린 효과로 인해 2차 약물로 고려해야 됨을 명시하였고 TCA와 에스케타민은 3차 약물로 분류하였습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없는 중증 사파의 경우에는 항우울제 단독 또는 항우울제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인 아리피프라졸이나 큐티아핀 서방전 같은 것을 병합하는 치료를 권고하였습니다. 항우울제 단독요법으로는 여전히 에스시탈로프람을 최우선으로 권고하였고 기타 경도 및 중등도 사파에서 권고하였던 1차 약물들을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중증 사파의 경우에는 항우울제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인 아리피프라졸이나 퀴티아핀 서방정 병합요법을 우선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항우울제로는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SSRI를 최우선으로 권고하였습니다. 항정신병 약물로는 1차 약물로 아리피프라졸과 퀘티아핀 서방영제제를 1차 약물로 권고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노인의 우울장애 치료 시 화록세틴 같은 항콜린 효과가 높은 약물은 신중히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아리피프라졸과 퀘티아핀 서방약은 특히 노인의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더 권고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애니제임과 자마의 리뷰 아티클이 소개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1차 약물로 널리 권고되었던 에스시탈로프람의 경우에는 노인의 경우에는 5mg 하루 한 번으로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음 개발된 시탈로프람의 경우 큐티 프롤롱게이션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의 경우에는 큐티 연장의 위험 가능성이 시탈로프람보다 낮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큐티 연장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2차 약물로 널리 권고되는 서틀라닌의 경우 50mg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서 100에서 200mg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서트랄린의 경우 경미한 도파민 작용이 있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더 좋은 면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플록세틴의 경우에는 10mg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증량하여 20에서 60mg 하루 한 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록세틴의 경우에는 10mg 하루 한 번에서 20에서 50mg 하루 한 번까지 증량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콜린 작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는 2차 약물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멀타자핀의 경우 몇몇 노인에게 15mg을 처음 사용했을 때 너무 졸리거나 처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7.5mg을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7.5mg을 자기 전에 복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15mg, 30mg으로 단계적으로 증량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노인에서 미타자핀을 단늘요법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미타자핀을 복용했을 때 졸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고 체중 증가의 효과도 있고 위장관 부작용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이 있는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도 고려할 만한 약입니다. 둘록세틴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만성 통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우울과 불안장애가 있으면서 만성 통증이 있는 노인에서 1차 약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노인에서 사용할 때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벤나팍신의 경우 75mg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150mg이나 300mg까지 증량할 수가 있는데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로토닌 조절제인 보르티옥시틴의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 가능성이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프로피온의 경우 노인에서는 2차 약물로 고려하는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50mg 하루 한 번에서 시작해서 300mg 하루 한 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고 부프로피온을 사용할 때는 과거력에서 시저, 경련의 과거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코시스의 과거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저나 컨버전 또는 사이코시스의 과거력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에서 항우울제 증강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 증강 치료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 고려하는 치료법인데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일반적인 정의는 최소 8주 동안 두 가지 종류의 항우울제를 적절히 시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항우울제를 적절히 시도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는 기존에 그래도 비교적 효과가 있었던 항우울제에다가 아레피프라졸이나 퀘티아핀 서방전 같은 것을 추가하는 증강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레피프라졸의 경우 대한민국 노인, 특히 약간 체중이 적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쇠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1.25mg으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작년에 NEJM에 발표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아레피프라졸 증강 치료가 부프로피온 교체 요법보다 심리적 웨이빙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퀘티아핀의 경우 서방형 제제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증강 치료로서 사용할 수 있고 50mg 서방형 제제를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알고리즘에 보면 안정성, 부작용, 동반 신체 질환을 고려한 항우울제 선택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을 고려한 항우울제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성 이슈에 대해서 고려할 때 1차, 2차, 3차로 다음과 같은 약제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노인에서 1차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분의 경우 멀타자핀을 1차 약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우울성 환자에서 기립성 저혈압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 에스시탈로프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부작용을 고려한 항우울제 선택에서는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항콜린성 부작용이 우려가 될 때는 에스시탈로프람을 1차 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오심과 구토 같은 소화기 장애가 조심스럽거나 이미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의 경우에는 멜타자핀을 1차 약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을 때도 미타자핀을 1차 약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동반 신체 질환을 고려한 항우울제 선택을 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환자가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을 때는 QT 프롤ongation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설트랄린을 1차 약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설트랄린을 1차 약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만성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을 때는 둘록세텐을 1차 약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에스시탈로프람을 1차 약, 그리고 설트랄린을 2차 약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고혈압, 간질환, 파킨슨병, 신장질환, 뇌전증 같은 다양한 내과적, 신경과적 질환이 있을 때 동반된 노인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에스시탈로프람과 서트랄린을 1차 약 또는 2차 약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노인 우울증
우울증 환자에서는 에스치탈로프람, 서트랄린, 플록세틴을 우선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가 약을 잘 드시고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 꼭 해야 되는 환자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항우울제의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약물의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적응이 돼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항우울제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약을 먹은 뒤 약 2주 후부터 증상 호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우울제의 항우울 효과는 나타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약물의 부작용은 약을 먹고 하루 이틀 안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제의 특징에 대해서 환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복용 후에 증상이 호전이 있다 해도 약물을 임의로 감량해서는 안 되고 조기에 항우울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증상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재발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을 임의로 감량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꼭 계속 잘 드셔야 됨을 처음부터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와 함께 보호자의 교육도 중요한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울증은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질병이고 대부분의 경우 치료에 의해서 호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급성기 치료 목표는 완전하게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이지만은 유지기의 치료 목표는 단순히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환자와 가족들은 재발의 조기 징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해야 되겠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약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처음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비약물적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 진료 의사가 제일 강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운동과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은 우울증의 치료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아나리시스를 해보면 운동요법이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효과적이고 그 효과가 항우울제 치료 또는 인지행동 치료 단독과 비슷한 정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조화된 운동요법은 경증, 중증 우울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비약력인 치료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우울증을 보는 1차 진료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는 약물을 처방함과 동시에 운동과 신체 활동을 비약물 치료로서 함께 반드시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동이나 신체 활동 중에서 걷기가 노인 우울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상 개선을 위한 최적의 운동량과 유형을 본 시스테마틱 리뷰와 네트워크 메타 분석 결과 유산소 운동, 요가, 기공, 저항 운동, 태극권도 노인의 우울증 증상 완화에 효과는 있지만은 걷기가 노인의 우울증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기억할 점은 걷기는 매우 조금 하더라도 우울증 증상의 완화를 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고 1000매치 분을 일주일 정도 하는 범위까지도 임상적으로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200매치 미닛 퍼 위크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은 정말 조금만 활동을 걷기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이웃 거처까지 걷기
또는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거나 그 코비드 19 팬데믹 피리어드처럼 집에서 나올 수가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걷는다면 2에서 2.3m 정도의 저강도 활동과 운동이 되는데 이 정도로 걷거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매일 한 20분 정도만 하면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도나 듀레이션 정도의 걷기 활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집 밖으로 나와서 느린 속도로 걷거나 반려견과 함께 걷거나 또는 그냥 걷는 게 불편하시다면 유모차나 휠체어를 밀면서 걷는 정도의 강도의 걷기를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10에서 15분 정도만 매일 나와서 하신다면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걷기와 운동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교육을 해서 환자에게 꼭 매일 집 밖으로 나와서 짧게나도 걷거나 활동하고 집 주변을 산책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증내의 환자에서 제일 적합한 약물 치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내 1번 환자는 68세 남성이시고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고 급성심근경색으로 PCI를 받고 퇴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에서 항우울제를 선택한다면 우선 심혈관계 질환이 있기 때문에 서트랄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고 이분이 우울증을 발생한 뒤에 식욕 감퇴와 체중 감소가 있고 체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mg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에스시탈로프람도 5mg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증내 2번 69세 여성의 경우에는 이분이 서트랄린 치료를 받다가 요통이 생기면서 우울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먼저 만성 통증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둘록세틴이 효과적인 선택지가 되겠고 둘록세틴을 30mg 하루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만 처음 우울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능도입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효과는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신체 활동과 운동을 교육한다 하더라도 그 신체 활동이나 운동의 효과는 환자가 그거를 실행할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시키고 환자가 선택한 약물 그리고 환자가 선택한 신체 활동을 반드시 꼭 하도록 처음부터 잘 교육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멘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혈압약, 당뇨약처럼 우울증 약을 꼭 매일 잘 드시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운동과 신체 활동, 특히 걷기가 얼마나 항우울 치료 효과가 좋고 중요하고 환자의 건강을 호전시키는 데 중요한지를 꼭 강조하고 꼭 매일 집 밖으로 나와서 햇빛도 보고 조금이라도 걸으세요 라고 교육하고 환자를 만날 때마다 약을 잘 드셨는지 그리고 요즘은 일주일에 몇 번 집 밖으로 나오시고 걷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인지 꼭 확인한다면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